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편 기본편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마지막 부분에서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는데 이 통일 신라하고 위쪽에 발해라는 국가가 또 등장을 하죠. 요 남북국 시대하고요. 그리고 요 시대가 또 후삼국으로 어떻게 찢어져 가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신라 그리고 발해.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요. 위쪽에 옛날 고구려 영토 쪽에 이제 발해가 크게 들어가 있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국가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지금 취하게 되는데 여기 핵심 키워드 보니까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 신문왕이 한 일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좀 혼란스럽겠죠. 땅이 요만하다 갑자기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신라 사람으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정책으로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그 병사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요 개념들을 좀 한번 쭉 봐주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자, 통일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로 쪼개져 있을 때에는 외부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통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끌고 나감에 있어서 왕이 뭔가 권력을 다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로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로 통합된 국가에서 사실은 백제 사람이었거나 원래 고구려 사람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충성을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또 혼란스러운 그런 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라는 사실 골품제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신라의 귀족이었었던 사람들, 원래부터 신라의 귀족이었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자기 거를 혹시 빼앗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왕과도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면모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 통일을 하고 나서 좀 혼란스러운 이런 사태를 무마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무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 문무왕. 이 문무왕은 이 사람이랑 관련된 유적지가 우리가 해돋이 보러 되게 많이 가는데요. 저기 대왕암이라고 바다 쪽에다가 수중릉을 쓴 것으로 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인데 자,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시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당나라하고 우리가 매소성이랑 기벌포라는 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얘네를 축출했다. 이런 것까지 봤었잖아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676년에 완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이 사람은 땅을 크게 통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땅을 크게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은 경주를 찾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동해안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야 되죠. 상당히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주가 상당히 좀 치우쳐져 있어요. 수도치고는 중앙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에는 너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왕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때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지방에 있는 내가 정복한 땅에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로 충성을 하는지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는지 이런 걸 감시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임명해서 어느 장소로 보내놔도 얘가 혹시 저기서 나 모르게 군대를 키우진 않을까? 혹시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지방관을 보냈는데 그 지방관 믿을 수 없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채용해도 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신하지만 이 신하가 너무 사방에 이제 뻗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이라는 감찰 관리를 또 파견을 해요. 땅이 넓어졌잖아요. 이제 내 컨트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무왕이 요거를 합니다. 외사정이라고 하는 건 확장된 통일 영역 때문에 이 내 시야에 닿지 않는 신하들을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더라.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문무대왕이라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경주나 경주 주변 일대만 케어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옛날 백제 땅, 옛날 가야 땅, 옛날 고구려 땅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정말 제대로 듣고 있을까? 뭐 이상한 거 뭐 꾸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무왕이 체제 정리를 할 때
지방에 있는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뭔가를 파견을 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납득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신문왕은 그러면 뭐 하느냐? 아버지가 정말 신라의 수건 사업을 완성을 했잖아요. 통일, 삼국 통일을 해서 그 후발주자의 문제는 다 이 아들한테 넘겨진 거예요. 신문왕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넓혀놓은 이 땅을 이제 내가 확실한 왕권 아래로 휘어잡고 안정화를 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안정화를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귀족들이 서로 날뛰면서 왕한테 감나라 떡나라 하면 곤란하겠죠? 왕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뭔가를 끌고 나가야 나라가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문왕이 하는 일을 보면 일단 귀족들의 입김이 너무 지금 세지고 있어요. 왜냐면 귀족들의 입김 셀만하죠. 삼국 통일하면서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는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우후죽순 나도 한마디 하고 쟤도 한마디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 신문왕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전쟁 농공행상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발전 단계,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귀족들의 세력을 확실하게 누르기 위해서 반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게 김흠돌의 난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고 막강한 진골 괴죽 세력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뭐 정말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는지도 확실하진 않다고 하지만 이걸 뭐 일으킨 거든 아니면 진짜로 반란을 일으켰든 자기의 장인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주 냉혹하게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확 휘어잡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장인어른도 다 저렇게 밀어버리는데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집단들한테는 더 심하겠죠.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김흠돌의 난,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내 밑으로 두려면 나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걸 확실히 해줘야 돼요.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내 밑에 나한테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귀족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는 사람이 왜 아쉬울 게 없을 때 목소리가 커지죠. 왕이 주는 어떤 급여 이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열심히 떠들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귀족의 힘은 사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눌러버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관료전이라는 거를 주게 됩니다. 자, 문무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관료전이라는 거를 급여로 지급을 한 건데 수조권은 뭐냐면 그 땅을 A라는 땅을 A라는 땅을 급료로 주겠다 가져라 이게 아니라 그 A라는 땅을 완전히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때 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그 땅은 왕 거고요. 국가 거고요. 요렇게 그래서 수조권을 주는 거를 한 건데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금으로 곡식만 거두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가 뭐를 짓거나 이 땅을 내가 팔거나 거기에 사람을 갖다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빼고 진짜로 세금만 거두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폐지하냐면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노급이 뭐냐면 귀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이에요. 이 노급은 나라가 회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주는 땅이에요. 이 노급이라는 땅은 완전히 그 사람 땅이 돼버려서 노동력까지 여기서 다 징발을 할 수 있어서 까딱하면은 이 사람들 여기 요 A라는 구역에 사는 애들, 이 노급에 사는 애들을 다 끌고 가서 내가 다 병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걸 가지고 있는 귀족이 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토지죠. 대단히 위험한. 이런 게 많을수록 귀족의 힘은 세지겠죠. 그러니까 귀족을 눌러버리고 싶으면 노급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는 거 이거 급여 받을 수 있는 요런 거나 받아가라. 관료전을 지급을 하는 거죠. 한정된 것만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임금이 관료전을 지급했대요. 노급을 폐지했대. 이 사람은 힘이 좀 센 왕이구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임금이 등극을 하자마자 노급을 부활시켰다. 이 사람은 왕권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귀족의 입김이 조금 셌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넓혀놓은 땅을 정리해야죠. 땅이 너무 커졌어요. 땅이 너무 커져서 행정구역을 9개 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수도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경주가 너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서울을 설치를 해요. 그게 오소격입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군대가 또 문제거든요. 군대가. 땅도 너무 커졌고 사람들도 너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구서당과 십정이라고 하는 중앙군대를 9개로 편성을 하고 십정이라고 하는 지방군도 편성을 해요. 여기에는 백제인이나 고구려인들도 다 골고루 넣어서 우리는 한 나라를 지키는 다 같은 군인이야. 이런 마인드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나한테 충성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게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던 게 국학입니다. 고구려 때 소수림 왕도 태학을 먼저 설치를 하죠. 나한테 충성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신문왕도 똑같이 국학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유학교육을 실시를 해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왕에게 충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가문사라는 사찰이 나오는데 지금 가문사는 없어졌고요. 가문사가 있었던 터만 남아 있습니다. 가문사지가 남아 있고 문무대왕의 무덤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개의 이 석탑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가문사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무대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임금이었겠어요. 죽을 때 유언도 상당히 특이하게 남겨요. 내 무덤을 땅에다가 쓰지 말아라. 나는 죽어서 동해를 지키는 용이 돼가지고 저 왜구가 바다 건너서 우리 신라를 넘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나는 화장해가지고 이 바다에 뿌려줘. 내가 그러면 동해 바다를 지킬 거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무대왕은 무덤에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수중장을 한 게 아닌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에는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데가 지금의 그 대왕암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뿌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무리 아빠가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도 삼국 통일을 한 이런 임금의 무덤을 기념물을 아무것도 안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차선으로 했던 게 이 사찰이 아니지 싶어요. 물론 이 사찰을 짓기 시작한 거는 문무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거는 신문왕이고 동해의 용이 됐다는 가정하에 아버지가 동해의 용이 됐다는 가정하에 아버지가 혹시 가문사에 오시면 용이 됐으니까 일반 그 사람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찰에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말라고 그 사찰의 금당의 밑에를 용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문사지에 가보면 그 주춧돌 자리들이 남아 있는데 밑에가 터널처럼 돼 있어요. 그거가 정말로 그런 쓸모 때문에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축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도 사람들이 이 문무대왕이 용이 됐다고 믿었거나 신문왕은 사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정책들을 딱 보면은 이 사람 대단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아주 이지적인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용이 됐다는 식으로 신격화를 하고 대단하게 추앙할수록 본인의 치세에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임금이에요. 신문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었던 사람인데 노구분 폐지당해 관료전 지급해 뭐 장인어른 막 숙청해 이때 당시에 진골 귀족들은 살기 좀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카리스마가 너무 철철 넘치는 임금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 임금이 좀 힘들죠. 이 정도 카리스마랑 능력치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되지 않겠어요? 신문왕 밑에 이렇게 쫙 깔려 있었던 귀족들이 그 다음 때에 좀 루한 임금이 나온다 아니면 좀 부족한 임금이 등장을 하면 가만 안 두겠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지 않겠어요? 경덕왕 때 그게 고스란히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해요. 귀족 세력의 입김이 다시 세진 거죠. 폐지됐었던 노급이 부활을 하고요. 이 경덕왕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왕권이 약했는가 봐. 이것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때에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카리스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문화적인 기록들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문화정책,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설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발원으로 자기의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그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다는 설화가 이 경덕왕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하더라. 그 유명한 에밀레종이 있죠. 에밀레종.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걸려있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덕왕은 이런 어떤 시스템 구축보다는 문화사 카테고리에서 종종 등장을 선지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통치 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갔느냐? 통치 시스템을 보면 자, 중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사부라는 중앙관청이 있고 집사부 이외에 13부를 두어가지고 행정 업무를 분담을 합니다. 커졌잖아요, 지금 나라가. 나라가 커져가지고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진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냐면 영토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전국을 지금 9개로 나눴어요. 이런 지도가 만약에 문제 예시로 나오면 주가 많이 나와. 9개일 거예요. 구주 5소경 시스템이 나오면은 통일신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 이외에도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5소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땅이 커졌어요. 지방까지 내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무대왕도 여기 지방감찰관으로 외사정 보내고 막 했었잖아요. 신문왕도 불안했겠죠. 그리고 뒤에 후대 임금들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수리 제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돼요. 상수리가 뭐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향리를 원래 지방의 고향인 사람을 이 사람의 가족 중에 혹은 아들이 제일 만만하겠죠. 자녀를 인질로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일정 기간 머무른다라기보다는 진짜로 이것도 거의 인질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 거죠.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그리고 외사정을 파견하는 게 또 나오네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관리를 감찰하기 위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파견을 또 하고요. 자, 군사제도 아까 잠깐 나왔었죠. 구서당, 중앙군, 십정, 지방군 뭔가 숫자가 많잖아요. 나라가 커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 이게 정말 참 선지에 자주 나오죠. 원성왕이라는 임금 때에 독서 상품과를 실시를 해서 관리를 채용했다. 국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평가해서 관리 임용에 참고를 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받는 거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외워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독서 상품과. 이것만 단독으로 문제로 나온다기보다 1, 2, 3, 4에 나오는 그 선지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주 5서경이 뭔지에 대한 서브 설명이 기출 자료로 나와 있는데 기존의 신라, 옛날 고구려, 옛날 백제 지역에 3개씩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구주가 나온 거예요. 5소경은 경주의 위치가 너무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충지를 설치를 한 거를 5소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통일신라가 점령하지 못한 저 위쪽 동네는 누가 들어가느냐? 발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발해는 지금 발해 영토가 사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없죠? 하지만 발해도 그 예전에 고구려도 우리는 한국사라고 배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적으로라도 인지는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 대조영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고구려 유민입니다. 대조영의 아버지가 이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그 만주 지역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건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조영이 시조가 되겠고요. 자, 무왕이라는 사람의 별표가 땡땡땡 쳐져 있죠. 사실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땅을 크게 넓힌 사람,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사람, 전성기를 이룩한 사람 이렇게 기록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자, 무왕 보면은 무라는 글자랑 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지금 느낌이 뉘앙스가 완전 다르잖아요. 어떤 업적이 펼쳐질지가 지금 저 이름에 다 드러나요. 무왕. 이 사람은 강경책을 쓰네요. 뭔가 이제 전쟁 같은 이미지가 나죠. 무왕이라는 이름에서. 독자적인 연호는 발해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연호 사용하는 거 지금 나오고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칩니다. 강경책. 이 당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를 하고 강경한 거를 보고요. 지금 여기 당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것도 나와요. 무왕스러운 모티브죠, 이거는. 무왕스러운. 무왕이 있고 문왕이 있으면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요 업적의 성격이 이런 거죠. 뭔가 정복을 했거나 땅을 확장을 시켰거나 강경한 정책을 폈거나
그런 느낌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외교 정책을 보면 신라하고 당나라를 뭐 견제하려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수교를 했던 기록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무왕 때는 이런 강경책을 펼치는데 문왕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왕 때는 조금 이제 유한 정책을 취한 것으로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호라는 걸 쓰고 있고 이제 중앙의 시스템을 당나라 거를 살짝 모방을 해가지고 삼성육부제라는 거를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나라 제도를 이제 차용을 한 거지만 독자적인 발해만의 스타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고 발해 스타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수도가 많이 옮겨져요. 땅이 확장되고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선왕이라는 사람 때 별표가 저렇게 쳐져 있는 거는 가장 전성기 시대 임금이기 때문에, 자, 선왕 때 뭘 하느냐? 고구려의 옛날 땅의 대부분을 이때 거의 다 찾아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발해가 이렇게 금방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 땅 지금 되게 컸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중국이 그때 당시에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어요. 바다 동쪽에 번영한 국가가 하나 있다. 그게 발해입니다. 해동성국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요. 그래서 요 사료 같은 것들은 중국의 사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너무 넓어요. 위로 지금 발해 유적지 중에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영역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촤라락 펼쳐지는 형태다 보니까 신라도 경주가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수도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발해도 여기 보면은 5경 15부 62주라고 나오잖아요. 수도를 이제 5개 지역에 위치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소경처럼. 워낙에 땅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 장난 아니죠. 5경 15부 62주. 얼마나 땅이 크면 숫자가 저렇게까지 올라가겠어요. 요런 게 등장을 하면은 아, 요거는 발해의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발해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당나라 거를 모방을 했다고 했어요. 삼성육부가 나오는데 삼성, 정당성, 선조성, 뭐 중대성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발해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삼성육부가 있고 인이 예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유교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 국가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비리 감찰 기구 같은 거 있네요. 조선시대 어사대 같은 것처럼 중정대라는 게 있고 주자감 학교입니다. 학교. 국립대학이고요. 귀족 애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을 교육을 하는 국립대학교가 나옵니다. 이거 뭐 통일신라의 국학이나 이런 고구려의 태학이나 이런 것처럼 국립대학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다. 유학을 중심으로 뭔가가 돌아가는 거는 이 육부의 이름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5경 15부 62주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발해가 왜 우리 역사냐?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일본에다가 발해가 국서를 보낼 때 나 어디 어디 왕 이렇게 표시를 할 때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썼대요. 고구려랑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 계승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를 국서에 표시한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문화적인 양식이 유사한 게 매우 많이 나와요. 온돌, 고구려 지역에서 썼던 온돌 장치 같은 게 발해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발해 수도 터 같은 데에서 보면 석등이나 이런 수막새 문양 같은 게 고구려 거랑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이불병좌상이라고 불상이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부처님 두 분이 이제 나란히 앉아 계신 불상이에요. 근데 고구려 스타일로 그 뒤에 이렇게 부처님 뒤에 후광을 이렇게 접시처럼 붙여놓은 게 광배거든요. 이 광배 스타일이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불상의 광배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거를 이어받은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거랑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인 건 남의 나라의 왕한테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에 나 고구려 계승한 사람 국가 왕이야 라고 스스로를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만큼 정확한 증거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발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고구려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지배층만 고구려 유민들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 그 나라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냐? 이런 게 있죠. 국민의 대부분이 이민족이라면 그거를 정말 고구려 계승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개국을 하고 국가를 이끌어간 인물들이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다는 걸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인식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과의 역사 분쟁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구려 역사도 일부 중국이랑 나눠 가졌잖아요. 유적지가 다 중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의 고구려 무덤들이 고구려 수도하고 무덤들이 중국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한 곳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한 데도 있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중국 문화재인데 중국 문화유산인데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일단은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국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이름으로 유네스코까지 등재가 됐으니까 이 고구려라는 국가가 혹은 발해라는 국가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모든 국민이 이 정도의 역사는 알고 있어야 그런 거에서도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만드는 시험이기도 해요. 이걸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데가 많은 거는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 잘 인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사실 교과서 내용에 이런 걸 자세히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참고해 놓으시고 발해 부분은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이거의 언급의 중요성, 발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계승한 한국사의 일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신문왕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제에선 이렇게 안 나오겠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문무왕의 아들인 이 왕은 동해에 작은 산이 떠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견대로 갔어요. 용이 나타나 말하기를 산에 있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평온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후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만파식적이라고 부르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어요. 이거 유명한 만파식적 이야기인데 자, 문무왕의 아들인 이 왕은 이 사람 신문왕이죠. 실제로 신문왕이랑 관련된 신비한 설화 스토리인데 용이 나타난다는 동해에 작은 산에 용이 나타난다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굉장히 신비로운 피리가 만파식적이래요. 이거를 불면은 풍랑이 가라앉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 정도로 이제 신문왕이 통치를 하고 백성들의 어떤 생활을 보살피는 데 관심이 많았다. 이런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진짜 이런 피리가 있었다기보다는. 자, 신문왕의 업적. 국학을 설립했다. 국학 설립했죠. 바로 1번의 답이 나와버리네요. 우산국을 정벌하는 거. 이 우산국 정벌하는 거 이거 지증왕 때 얘기고요. 천리장성 축조하는 거는 여기랑 관련이 없죠.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 또 나오는 얘기고 고려 때에도 또 비슷한 게 하나 나오고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는 거 진흥왕 때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일기의 소재가 된 유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오늘은 동해안에 있는 절터에 갔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에 이어서 완성한 곳으로 자기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고 한다. 여기도 만파식적이 또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가문사지죠. 가문사지 표시가 딱 되어 있네요. 1번 가문사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쉽게 나오는 문제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발해 문제네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사료는 대무에는 땡땡의 무왕으로 대조영의 아들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 대조영, 이 발해잖아요. 발해. 이거 보고 발해라는 거를 연상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 너무 안 맞는 얘기죠. 마한이면은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장하기 이전의 삼한 시대니까 아니에요. 이건 백제 얘기입니다.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는 거 신라 얘기였고요. 전성기에 해동 성국으로 불리는 게 발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광덕이랑 준풍의 연호를 사용하는 거는
고려 시대 쪽으로도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자,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문왕의 둘째 딸인 정해공주의 무덤에서 정해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석 탁본입니다. 문왕을 황상으로 표현하고 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점에서 황제국을 표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왕, 정해공주, 보력이라는 연호, 이거 발해의 문왕이네요. 발해.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을게요.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거는 이 안시성 전투 고구려 거잖아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거 너무 생뚱맞죠? 부여 얘기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는 거 장보고 얘긴데, 이거 신라.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마련을 하는 게 발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가 이렇게 두 나라가 있다가 언제 혼란기를 또 겪고 후삼국시대가 뭐냐면 삼국시대 한 번 더 왔다는 뜻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래서 삼국시대가 한 번 더 왔다 그래서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왕권이 약해지니까 혼란해지겠죠. 여러분들이 통일신라에 누구부터 왕권이 약해지느냐로 보면은 이 사람 기억하시면 돼요. 해공왕. 해공왕이 살해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힘 있는 진골귀족이 서로 왕을 하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이 해공왕이 왕이 됐을 때 8살인가 그랬어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진골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끊이질 않고 일어났고요. 1년도 못하고 죽는 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 모두 다 진골귀족들의 판이에요. 귀족들끼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 있는 실제 사무행정직을 하고 있는 육두품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관직 승진이 리미트가 딱 걸려버리고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진골 귀족들한테 더 좋은 자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당연히 똑똑이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신라가 골품제도라는 딱딱한 시스템만 아니었다면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최치원처럼 똑똑한 사람들 다른 나라에 다 뺏기고 여기선 출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애꿎은 남의 나라 가서 공 세우고 막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완전 쓰나미입니다. 완전 혼란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서로 왕을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백성들의 생활은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인 거죠. 그래서 돈이 모자라 세금을 더 걷지 뭐. 1년에 몇 번씩 세금 걷고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는 거죠. 엄청난 조세 수탈,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노비가 되거나 도둑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완전 아비규환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말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왕위 쟁탈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기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골 귀족이었던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를 못해서 이 사람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다면 나도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반란을 일으킨 게 김헌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난입니다. 근데 실패. 그리고 장보고라는 사람 다들 아시죠?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 장보고도 난을 일으켜요. 자기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본래 출신이 한미한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좌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해진에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나중에 장보고가 피살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걸 반란을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튼 장보고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장보고도 실패. 그리고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건데 이제 진서운 여왕 때쯤 되면은 해공왕이 등장을 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고가는 막 텅텅 비어있고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백성들 중에서 난을 일으킨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바로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거든요. 얘네가 일어나가지고 도둑대처럼 막 일어나서 이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난리였어요. 요런 게 일어나는 시점이 이제 진성여왕 때. 그리고 뭐 적고적의 난. 붉은 바지를 입은 농민들이 도둑처럼 도적대처럼 변해서 크게 난리를 일으키는 게 요게 있습니다. 요게 다 신라 하대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김헌창의 난은 얼마나 신라 하대가 혼란스러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왕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혼란 그 자체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어떤 세력들이 나오느냐? 진골 귀족들은 정말 속되게 말하면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고 진골, 성골 이렇게 태어나는 그 혈통으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 능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돈이 있고 하는데 내가 출세를 못하네? 나는 진골 귀족 아니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골 귀족도 아니고 귀족도 왕족도 아닌 전혀 새로운 집단. 근데 또 완전 평민은 아니고 나 돈도 좀 있고 나 리더십도 좀 있고 나 막 성도 있고 군대도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귀족이 아니야. 되게 이상한 집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땡땡땡이야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런 집단들을 호족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에 오래 살아서 돈과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 토착 세력, 중앙에서 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성주를 일컬으면서 세력을 규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걸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견훤, 궁예, 왕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호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성장을 어떻게 하냐면 지방 싸우느라 지금 정신없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약화가 되니까 스멀스멀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해서 기존의 귀족들이 갖고 있던 거랑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성장을 해요. 기존의 귀족들이 좀 딱딱하고 엄청 어려운 교종을 선호했다면 참선만 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불교의 종파를 기반으로 또 풍수지리설 같은 거를 기반으로 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왜 좋아하는 거예요? 풍수지리는 기존의 경주 지역에 있었던 진짜 완전 찐 성골이나 진골 이런 사람들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경주는 기운이 다한 거예요. 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풍수지리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본인이 통치하는 지방의 행정, 군사, 경제적으로 임금처럼 군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육두품입니다. 너무 똑똑해. 하지만 골품제의 한계로 승진이 제한이 되고 신라 정말 엉망진창이다. 빡빡하다. 우리 같은 인재를 몰라보다니 하면서 통탄에 있는데 사회를 개혁하고 싶어 막 뒤집어버리고 싶어요.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개혁을 내가 시킬 수 있는데 여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런 애가 타는 능력은 있고 피가 끓는 이런 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똑똑이들 이 육두품하고 호족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란기가 도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이라고 나오는 거 한 번 더 보면 어려운 귀족들만 갖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 불교 종파 중에서 막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깨달음만 얻으면 다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종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 하는 게 또 나오는 거죠. 풍수지리설,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에 기운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풍수지리설이었다는 거죠. 정말 저걸 엄청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조각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개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후삼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조그맣게 줄어든 통일신라 삼국이 대립하는 이 시기를 후삼국이라고 하고요.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그래서 통일신라가 다시 세 개로 조각조각 납니다. 제일 처음에 잘 나갔던 거는 장군 출신의 견훤입니다. 지금의 전주 지역에서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먼저 건국을 하고요. 충청도랑 전라도를 차지를 해서 이쪽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반도의 곡창지대거든요.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초반에 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이런 데 사신까지 막 보내면서 제법 시스템을 갖춰가요. 근데 한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자비가 없다? 사람들한테 좀 인자함이 하나도 없는 너무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왜냐면 경주를 습격을 해서 신라 경혜왕을 되게 잔인하게 죽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를 엄청 잔혹하게 대해서 신라 사람들은 막 벌벌 떨고 있었겠죠. 저 사람이 우리 땅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 최소한 죽거나 아니면 쪽쪽 이제 다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얻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너무 많이 걷고
사람을 좀 달래서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카리스마가 좀 넘치고 싸움 잘하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군림형인 거죠. 군림형. 카리스마만 있는 거죠. 공포만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쭉쭉 잘 나가다가 자기 편을 살뜰하게 크게 키운 고려의 공격으로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견훤의 특이한 점은 후백제를 건국하고 처음에 공산전투에서 고려한테 승리도 하고 잘 나가다가 집안의 어떤 또 집안 관리를 또 잘 못해가지고 막내 아들을 이뻐해서 그 위에 아들들을 다 제치고 막둥이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 큰 아들한테 또 유패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겪기도 하고 집안이 뭐 엉망진창이에요. 나중에는 적군인 고려에 투항을 해서 자기가 세운 후백제를 자기 손으로 멸망시키는 대단히 희한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는 여기도 뭐 한 사연 하는데 원래 이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왕자 중에 한 명인데 별로 순번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왕자인 것 같고 심지어 또 이상한 예언 때문에 어릴 때 죽을 뻔하고 그 과정에서 눈도 어릴 때 한쪽을 잃게 돼서 거의 신라 왕가에 대한 어떤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도둑대 밑에 들어가서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도둑의 단체를 자기가 빼내서 들고 와서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고요. 이때에는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건 같은 유명한 호족들이 밑으로 수하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영토도 처음에는 순조롭게 확장을 합니다.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한강 유역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국호를 좀 여러 번 바꿔요.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그리고 수도 옮기면서 다시 태봉으로 바꾸는데 이건 이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국가를 이끌어 보려고 정치 기구도 마련을 하고 광평성이나 뭐 이런 걸 마련을 하면서 정비도 하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고요. 원래 이제 어릴 때 스님 출신으로 좀 사찰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불교랑 본인을 접목을 해가지고 내가 너네를 구하러 온 미래 부처야 이러면서 좀 사이비 교주처럼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법이라는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온 건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랑 아들 공주도 다 죽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언젠가 우리는 저 사람한테 죽겠군 이런 확신을 심어주게 되고 온화하고 인망 있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건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왕건이 고려로 이제 국명을 바꾸면서 이 사람을 축출시키게 되죠. 근데 왕건이 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궁 밖으로 내쫓았는데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거의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 죽었거나 돌 맞아 죽었거나 여튼 밖에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과정에 문제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진성왕 3년 나라 안의 모든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서 국가 창고가 텅텅텅 재정이 궁핍해지는데 왕이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더니 곳곳에 도적대가 벌떼처럼 일어났다. 결정적인 힌트.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 하대죠.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작되는 스타트 지점이 해공왕이 죽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뒤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신라 하대는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밑줄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왕위 쟁탈전에 치열했던 시기 신라 하대 완전 극혼란기입니다.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들의 봉기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신라 하대의 모습이에요. 적절한 거. 장영령에서 훈련하는 군인은 조선시대 정조 때고요. 의정부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관리 이것도 조선시대잖아요. 여진정벌에 나선 별무반의 병사는 고려시대 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고 칭하는 호족이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요 시점인 거죠. 4번이고요. 3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당은 후백제를 세운 인물을 기르고 있어. 아들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패가 됐었던 사람이야. 견훤이네요. 이 두 가지 대화에서 견훤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청해진 설치하는 거 장보고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는 거 궁예네요.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건 나중에 그 마지막 신라 왕 경순왕에 대한 얘기고요. 4번이죠.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처음에는 승리를 했었죠. 나중에 또 실패하게 되지만. 마지막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인물이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광평성 등의 관서를 설치한 데 이어서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같아요. 철원으로 옮긴다. 송악에서 개성에서 철원으로 수도 옮긴 사람은 후고구려의 궁예라는 사람이 되겠죠.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거 뭐 지증왕 때 나오는 얘기고, 백제 계승을 내세우는 거는 견훤이죠. 견훤. 국호를 태국으로 바꾸었다. 이 궁예가 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3번이고요.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구서당, 십정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신문왕 시기에 등장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위에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이 사람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하나씩 완전히 아닌 것부터 소거해서 푸시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후삼국 시대 정리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대의 경제, 사회, 문화, 유산을 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